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쓰는 접대비 연간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참 많죠. 해마다 늘고 있고요. 또 역시 대기업 눈치를 봐야 일감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쓰는 접대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을 대접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을의 슬픔이겠죠. 가뜩이나 연구개발비도 모자라고 또 좋은 사람 쓸 돈도 모자라는데 말입니다. 맥킨지라고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한 간부가 한국에 근무할 당시에 자신들의 파트너들이 고객사에 쓰는 돈이 워낙 많길래 한번 장부를 들여다봤답니다. 그랬더니 룸살롱에서 접대하는 비용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룸살롱에 쓰는 돈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주 낯뜨거워지는 외신 기사였습니다. 음주 중심의 향응 접대, 또 골프 같은 운동 접대, 아예 물품이나 현금을 주는 이런 접대 문화가 없어지지 않자 정부에서는 문화 공연을 보게 한다든지 해서 이 나가는 접대비에는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음주, 골프, 현금 접대를 하고 만약에 또 문화지출 접대라고 속이는 회계상의 꼼수가 있을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받기만 하는 갑, 그리고 주기만 하는 을, 여러분께서는 어디가 먼저 접대 문화를 끊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영화 관객이 2년 연속 1억 명을 넘어서면서 수익률도 빛을 보고 있는 영화 펀드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경제 선진국들이 부활과 혁신에 애쓰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매일 좀 갑갑한 흐름인데 오늘은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선물에 의한 선물만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야말로 선물이 활개를 쳤던 시장이었던 만큼 네. 변동성이 매우 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6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요, 바로 장중 12포인트 상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또 이내 약 1시간 만에 또다시 하락 반전하는 양상 보여주면서 아주 널뛰기 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내에 널뛰기를 하고 오후에는 좁은 권역에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거래소는 2.85포인트 하락하면서 0.15%인데요. 네. 1946.07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0.65포인트, 0.13% 하락한 512.2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1월 들어서 그다지 좋은 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도 또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또 팔았죠? 네, 외국인들 판 거는 그다지 큰 새로운 소식도 아니고요. 예, 네. 물량은 아닙니다. 네. 한 300억 정도 수준인데 한국 주식시장 아무리 거래량이 없기로서니 300억 순매도를 못 받아내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선물 쪽에서 문제가 있죠. 선물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3,762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 이 정도 한 4천억 정도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 영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게 오르락 내리락 장중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이런 선물 매도로 의한 프로그램 매도가 약 한 2,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업종별 흐름에서도 전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이제 좀 폐해로까지 좀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죠? 네. 예.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약 22%를 두 기업이 담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7% 정도 수준인데요. 외국인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핸들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종목만 가지고 놀면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주 네. 격한 표현을 드린 건데요. 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격한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업종별 흐름 보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고요. 물론 아주 미미하게나마 오른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나 미미하고 시가총액 비중도 적기 때문에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단 두 업종만 올라서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15%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업종, 건설 업종, 그리고 화학 이런 업종들이 적지 않은 폭, 그러니까 1% 이상 또는 1% 내외의 그런 하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물시장 세력 입장에서는 이 두 기업만 잘 요리를 한다면 지수를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몇 기업으로 집중되고 보니 주식시장에도 일부 좀 폐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큰 손의 개미들은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일 텐데 네네.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될 걸로 보시나요? 1, 4분기 중에는 그러니까 1월 달 중과 1, 4분기 중에는 해외적인 변수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네. 이 지금 상황들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사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대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그렇게 연관성이 크지 않은 모습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1% 하락했으면 한국 시장도 사실은 하락폭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요. 0.15% 빠졌다라는 것은 거의 반응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는 3%나 빠졌습니다. 거의 폭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엔화가 약세였던 것이 엔화 강세로 가면서 일본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와는 좀 다른 궤적을 그리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한국 시장의 영향력으로 따져보자면 외부 변수 중에서는 역시나 중국 변수가 워낙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4, 4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 나왔고 그리고 2014년도 전망도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의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판매 목표 같은 것들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흐름들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에서 지수를 움직여주려면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소재주 이런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는 중국 시장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근데 네. 중국 시장도 요즘에 그림자 금융 제어하고 이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1월 달 정도 수준은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시장을 보되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의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기업 가치를 따져보자면 주가 지수가 크게 빠질 것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갇혀있는 시장이 당분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면서 다시 또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겠네요. 네, 예. 아주 장기적으로 따져본다면 좋은 기업들은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으로 네. 접근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경제 뉴스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권 사시나요? 가끔 재미삼아 네. 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복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네, 나쁜 현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도 복권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총 복권 판매액이 3조 2,300억 원. 이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역시 온라인 복권, 이른바 로또라고 불리는 온라인 네. 복권이 제일 많습니다. 2조 5천억 원이니까 거의 90% 이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 복권처럼 이 인쇄된
복권 이것이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네. 또 전자복권이라고 해서 300억 원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5년 전 2008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체 복권 판매액은 무려 35%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2008년에 2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에는 2조 4천억 원이 팔렸고 2010년 2조 5천억 원 완만하게 늘어오다가 201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이 무슨 해냐면은 그 연금 복권이 나왔던 해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 연금 복권 이게 뭐 이 고령화 시대에 네. 새로운 글쎄 이걸 뭐 재테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어쨌든 이거 하나만 되면은 노후 준비는 뭐 끝났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게 아마 한 달에 500만 원인가 이렇게 꼬박꼬박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연간 복권 판매액이 3조 원대로 올라섰고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복권 판매액은 뭐 이것을 도박이다. 일종의 사행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권 판매액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또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관계없이 다 많이 늘어납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가끔 우리 외신에서 봅니다만 뭐 몇천만 달러가 당첨이 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면은 꾸준히 이제 같이 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그러다가 이제 불황기가 되면은 다른 제품들은 불황기가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복권은 사실은 불황을 안 탑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울수록 힘든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도 꾸준히 나가고 경기가 나빠져도 결코 같이 꺾이지 않는 게 복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서민들의 어떤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국민들의 도박 심리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나오는 수입이라는 게 이제 재정적인 수입,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사업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복권은 사실 한 부분이고요. 전체 우리나라의 이른바 그 사행산업이라고 불리는 게 경마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경륜도 있고, 경정도 있고, 네. 또 이 스포츠 토토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19조 3천억 원. 금년에는 아마 이 사행산업 규모가 네. 공식적인 것만 20조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행 심리를 정부가 부추긴다고 하면서 또 안 나오면은 서민들이 또 요구하게 되는 그게 또 복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사실 뭐 복권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재정 수입을 손쉽게 올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도박 심리를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네. 각 나라의 다 추세입니다. 복권위원회의 이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리고 정부가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다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네. 그동안 이제 민간 합동 워킹 그룹이라는 데서 쭉 작업을 해와가지고 이게 아마 2035년까지를 커버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민간 쪽에서 연구 작업을 해가지고 정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부가 최종 선정을 한 겁니다. 제일 관심은 원자력 발전소를 과연 몇 개를 더 지을 거냐 네. 이거였는데, 애당초 민간 합동 그 워킹 그룹에서는 22%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2 내지 29%로 가져가라 이렇게 범위를 줘서 제시를 했었는데 네. 정부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를 선택을 한 것이죠. 예. 물론 이 29%라는 수치는 과거 MB정부 때보다는 낮아진 겁니다. MB정부 때의 아마 원전 비중 목표를 아마 한 40% 정도로 정한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원전 비중이 MB정부 때 세웠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전 비중이 26%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쨌든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뭐 원전 드라이브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 정책을 뭐 축소한다든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완만하게나마 늘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원전을 전체 비중에서 29%를 차지하게 하려면은 지금보다 이미 짓고 있는 것보다 한 4기 내지는 한 7개 정도의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23개인데요. 네. 5개를 짓고 있고
6개의 건설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총 34개가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보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몇 개가 더 지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 원전을 반대하는 쪽 분들은 박근혜 정부 역시도 역시 원전 드라이브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만 이 다른 쪽에서는 과연 원전 아닌 그럼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뭐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이 화석연료 부분 때문에 네. 화석연료니까 이게 이 CO2 배출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는 아직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비싸죠. 예, 상용화 시설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주력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 몇십 년이 더 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원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뭐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정부는 어쨌든 이 원전은 원전대로 이렇게 쭉 소폭 늘려나가고, 지금 화력 발전 중에서 가급적이면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이 액화천연가스라고 하죠. 공해가 없는 이 LNG 가스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유연탄에 물리는 세금은 높이고, 반대로 유엔탄은 아예 지금 없었는데 새로 과세를 하고요. 네.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금보다 줄이는 쪽으로 점차 화력 발전도 LNG 쪽으로 바꿔나간다는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정말 이게 정치 논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고 네. 또 비용이 저렴하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결국 원전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이제 핵연료, 핵무기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제철이기를 제철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다만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네.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뭐 다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피해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원전은 조금만 잘못돼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거기다가 네. 원전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도 있었고 네. 또 툭 하면 멈춰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빨리 따지기에 앞서서 정부가 우선 원전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네. 시급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광고를 없앤다고요? 이게 당장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한 6, 7년 뒤 아, 얘기인데, 네. 예. 6, 7년까지는 안 되겠네. 한 5년 뒤 얘기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한 강연에서 2019년부터 KBS에서 광고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를 그냥 없앨 수는 없고요. 결국 광고를 없애는 대신 수신료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그렇겠죠.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신료가 4,000원으로 지금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일단 광고를 3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지금 KBS ETV에서만 광고를 하고 있죠. 네. 그걸 줄여나가고, 계속적으로 올려서 어쨌든 2019년에는 광고를 없앤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를 받아서 이걸 통해서 교육방송 EBS를 지원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EBS를 지원을 통해서 교육방송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교육 근절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순환 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수신료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KBS 수신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고 네. 강제 징수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저항이 좀 큰 게 사실이죠. 나는 KBS를 안 보는데 왜 나한테 예. 수신료를 내라고 하느냐. 네. 이런 논란도 항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말만 들으면 선순환 구조인데 어떻게 잘 해 나가실지는 좀 봐야겠고요. 첫 출발이 네. 그 시작이 단추가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네. 거니까 이것도 역시 국민적인 동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터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 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요즘 영화 펀드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펀드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멍석 유사파 하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에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수익률 100%. 300%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펀드가 있다면은 요즘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 아닙니까? 이런 펀드가 바로 지금 영화 펀드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잘 나가는 펀드가 많다고 하는데요. 2년 연속 관객이 1억 명 시대를 달리다 보니까 영화 펀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호 영화 칼럼니스트 모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화 펀드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영화에만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예, 정말 영화에만 투자하는 펀드예요. 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설국열차 이렇게 개별 영화에 각각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예전에는 마케팅 방식으로 이제 그런 투자하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영화 펀드라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처럼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투자 조합이 결성된 그 펀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펀드 자금 중에 사실상 정부가 한 22%를 출자하고 나머지 78% 정도가 이 민간 자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창업 투자사, 창투사들이 예. 투자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개인 큰 손도 있나요? 개인 큰 손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투사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화 진흥위원회에 따르자면 2012년까지 네. 5,259억 원 정도의 규모로 결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영화 펀드 창투사들 막 찾아다니면서 한때 취재를 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 때. 예. 그때 엄청나게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때 또 수익률이 굉장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전 창투사들이 영화 투자 이제 그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네.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11년 동안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유지했었고 네. 2008년에는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랬나요? 예. 지적하신 것처럼 네. 투자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도 굉장히 사실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도 네. 많이 퍼져 있었죠. 그러다가 2012년, 그러니까 2년 전인 그때부터 이제 평균적으로 13% 주자리 수익률을 거두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펀드 수익률 기사가 이제 연이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기라면 역시나 관객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 가는 예. 티켓 파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2년 연속으로 한국 영화 1억 명. 네. 특히나 작년에는 전체 관객 2억 명이 돌파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특히나 또 한국 영화도 작년에는 500만 명 이상 관람한 관객들이 9편이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명이다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옆집 할아버지랑 뒷집 그 꼬마 아이도 네. 다 영화를 1년에 4편 이상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펀드 수익률도 높아진 네.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영화 제작비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 올리는 매출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영화 펀드 수익률이 이제 좋아진 게 이제 티켓을 사는 표를 사서 들어가는 관객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표값이 오른 것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표값이
올랐고 또 예. 작년엔 뭐 나름대로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 체인 극장들이 한국 영화 수익 배분을 기존의 5대5에서 그러니까 5.5대 4.5로 상향 조정한 것도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들이 그렇겠네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한국 영화로 재투자되어야만 한국 그렇죠. 영화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뭐 좋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화 펀드는 대개는 이제 뭐 CJ 같은 대기업 계열의 이제 영화 제작하는 곳이라든지 창업 투자사 이런 곳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내가 투자해 볼까라는 어떤 상품적 접근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영화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개인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어떤 문화 콘텐츠 상품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게 더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이제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제작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뭐 예. 그 기차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500억 가까이 되는 제작비를 이런 방식으로도 또 조달을 했었나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오해들이 뭐냐면 네. 제작비 자체는 분명히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아까 수익률이 안 좋았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었고,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설국열차 같은 네. 경우는 애초에 그 영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이 국내 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제 창투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를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배우가 나오느냐, 뭐 어떤 시나리오냐 이런 걸 보고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게 이 배우 아니면 투자 안 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좀 저예산 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배우들의 흥행력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예. 요즘에도 좀 그런 관행은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2년 동안 최대 수익률을 거둔 영화가 네. 485%래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네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 지금 흥행에 성공했고 천만 영화니까 와 이렇지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환경 감독은 뭐 연이어서 흥행에 실패했던 감독이었고 배우 역시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승용이 잘 안 예, 떴던 유승용 씨가 물론 그 전에 네. 광해라는 천만 영화가 있었지만 단독으로 주연으로 이렇게 큰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영화에 투자가 됐었고, 또한 늑대소년이라든지 숨바꼭질 이런 영화들이 230%, 270% 뭐 이런 기록을 그런가요? 보였습니다. 예. 내 안의 모든 것이나 건축학개론도 주연 배우들을 보시면 지금 말고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답이 나오죠. 그만큼이나 좀 다양한 영화들 스펙트럼 혹은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한 배우라기보다는 네. 시나리오, 감독 혹은 그것의 조합까지도 네.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수익률 높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7번 방의 선물도 그렇죠. 지금 뜨고 나니까 이제 그런 배우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또 건축학 캐론도 그런 것 같네요. 예, 반대로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저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사실 저도 송강호가 나와야 되고 네. 하정우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이런 영화들을 투자하겠죠. 하지만 그런 영화들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펀드 혹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영화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장에 걸려봐야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상품이 대표적인 경험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다른 문화 콘텐츠 상품과 다른 점이 기억 보유, 기억 소유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은 사면 책이라도 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티켓 한 장과 남아있는 건 기억밖에 없는. 그렇네요. 네. 그만큼이나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이 영화 쪽에서 한 12년 있었지만 저보고 어떤 영화 투자하라고 하면
전 못하겠어요. 네. 그 정도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펀드가 잘 된다는 거는 영화를 통해서 올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영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매출이 그럼 어디로 배분이 되느냐. 일단 이제 투자한 사람들한테도 갈 테지만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작하는 말단까지 이게 좀 가면 좋겠지만 제작 여건은 계속 열악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지원이 되겠지만 네. 확률적으로 보자면 직접적으로 그런 스탭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탭들에게 돌아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적은 영화일 때 스탭들에게 러닝 개런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러닝 개런티라기보다는 스톡 옵션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어야만 돌아간다는 건 네.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열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펀드 수익률 100% 기사와 함께 꼭 다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영화 영화 펀드가 잘 된다는 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어져야만 뭐 펀드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로 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실이 좀 같이 나눠질 수 있다면 영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화 펀드가 또 대박이다 그러면 또 손 뗐던 벤처캐피탈 창조사들이 또 다시 막 뛰어드는 게 아닌가. 한때 자막에서 좀 많이 사라진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요즘 조금 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신생업체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그럼 투자 결정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게보다는 10년 동안의 경험들이 축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항영화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졌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작년의 영화들이 10년, 20년 후에 재개봉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회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지금 항영화가 잘 되고 있는 건 관객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가족 관객과 나홀로 관객들이 같이 증가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영화 관객이라고 하는 건 20대의 데이트 커플이었다면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화 시장이 증가했고 그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막 뛰어들어서 내가 저 영화 잘 고를 수 있어. 네. 이런 접근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펀드 수익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모태펀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잖아요. 정부가 어느 정도 하고 민간에서 하는데 그 민간이라는 게 어떤 그게 있나요? 비중이 있나요? 정확한 이제 펀드마다 다르지만 네. 모태펀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 체력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냥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2년, 2, 3년 동안 그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어떻게 버텼지? 네. 라고 하면 모태펀드의 힘이 가장 컸던 것이고 그렇겠군요. 혹은 예. C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 롯데라든지 뭐 대기업이니까 좀 삐딱한 시선을 볼 수 있지만 또 그 기업들이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실들을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펀드 내에서 그럼 대기업의 비중은 한 뭐 3분의 1 정도 되나요? 어느 영화마다 정도 좀 돼요? 달라서요. 아, 예. 어떻게 비중을 하지만 주요한 비중 혹은 네. 기초 체력의 의미도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7번 방의 선물에 투자한 펀드는 몇 개 펀드인가요? 한 개 펀드가 이렇게 4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린 건가요? 펀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좋은 수익률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지금까지 흔히 수익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왕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네. 남자도 7번 방의 선물처럼 그때 당시에 1,000만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 내 영화가 그래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영화야 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 말씀 가끔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만큼이나 7번 방의 선물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네. 이 지점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어떤 수치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는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좀 좋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영화 말고 그러면은 이 펀드들이 좀 문화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식 구조의 펀드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나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네. 영화관이 이제는 영화관끼리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커피 전문점과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좋은 혹은 비유시네요. 예. 10대 관객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스마트폰을 꺼놓게 만들어야 되는 그 그렇죠. 상황과 경쟁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영화는 아까 설국열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끼리 싸움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억 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컨텐츠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 상황 굉장히 치열하고 투자 입장이나 혹은 우리 영화 소비자인 관객 입장에서는 네. 적어도 기본이 되는 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다른 분야까지 영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소설이나 연극, 뮤지컬 이런 다른 문화 콘텐츠를 원작으로 하거나 네. 혹은 영화 원작이 돼서 그 파급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른 문화 콘텐츠까지도 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DVD라든지 이런 연관되는 2차 또 판권 시장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2차 부가판권 시장이 사실상 DVD라는 비디오 시장이 무너지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IPTV 시장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새로운 부가판권 시장 때문이라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영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IT 산업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또 빨리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지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려주시나요? 네, 뭐 카드사가 정보 유출해가지고 네.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아,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네, 저기 한 1억 400만 명 정도 네. 그 카드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고요. 이게 국민카드하고 롯데카드 그리고 농협카드 요 세 카드사 정보가 지금 유출돼가지고 그 뭐죠 저기 보안 관리 담당했던 네. 내주 직원이 그 자기가 그 관리하던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큰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넘긴 건데 저기가 된 건가요? 1억 400만 명? 예, 400만 명. 그 고객 정보가 그냥 다 유출이 된 거죠? 넘어가 예, 버린 예.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도 자주 있어가지고 뭐 또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IT 네.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근데 이전까지는 그 사이트가 해킹당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저기 포털 같은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당하고 이런 사례였는데 이건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실제 보안을 관리하는 보안을 지켜야 되는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가 관리하던 보안 데이터를 이제 돈 주고 판 이런 사건입니다. 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셈이군요. 예. 네. 그 인사 사건인데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단히 심각해진 거죠. 네. 그 뭐 어떻게 빼낸 건가요? 그러면은 뭐 컴퓨터에서 그냥 그 정보를 빼내서 그 자기가 뭐 돈 주고 판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그 보안관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이러던 친구가 네. 그 실제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 어떤 가상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직접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자기가 확보한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이거에 관심 있는 그런 제3의 업체에다가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네. 어떤 데이터들이 분실이 됐나요? 네. 보면은 뭐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개인정보들,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다음 주소 이런 것들이 나갔고요. 되게 심각한 건 이제 구매 정보가 나갔습니다. 언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구매 정보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될까요? 주민등록번호나 뭐 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출이 되면은 거부감이 있는데 내가 네. 뭘 샀다 이런 정보까지도 심각하게 봐야지 될까요? 그 구매 정보라고 하는 게 그 카드사들이 이제 그 위험 관리를 할 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카드사들이 요즘 보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뭐 공인 인증서를 써야 되고 막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무데나 가서 그냥 카드 이렇게 그 기계에 넣고 사인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손으로 썼는데 이제 그냥 기계 화면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네. 긁으면 그만인.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카드사들이 모든 거래를 이제 뒤에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매주 뭐 어떤 그 식당에 가가지고 뭐 10,000원 이하의 음식을 사 먹었다. 네. 이런 기록이 쭉 있으면은 이번에 새로 그 거래 그 승인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 그 10,000원 이하의 식당 그 카드다라고 결제 정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위험하지 않다. 이게 허위 거래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가능해요. 네. 예, 그런 정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 정보를 가져가면은 이 카드로 그 허위 거래를 할 때 네. 얼마까지 어디서 사용하면은 카드사에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자료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또 1억 400만 건이면은 거의 이 모든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가 빠진 게 아닌가, 이 3사의 경우에요. 예. 근데 내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있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해커들이 이제 이걸 이용한다면은 예. 그 평소에 쓰지 않는 어떤 카드 정보가 그 카드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제 핸드폰에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 즉시 오는 그런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월말에 그냥 카드 종이로 이렇게 얼마 됐는지 확인하는 분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정보도 유출됐다, 내 카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평소하고 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금액이 조금 늘었다든지 좀 알 수 없는 거래가 뭐 소액이더라도 네. 일어났다 이러면은 카드사에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앱을 통해서 악성 코드도 퍼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백신에도 악성 코드가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앱들을 하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 그럴 때는 이거는 사실 PC 기반에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앱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빼나갈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네. 일단 뭐 문자로 날아오는 그런 정보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잡배 뭐 하고 욕이 달려 있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무의식 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누르고 이랬을 때 해킹 당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앱들도 이렇게 정식 앱스토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아주 그냥 쓸만한 앱이 있다, 좋은 앱이 있다 이렇게 다운받았을 때 그게 악성 코드가 담겨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앱스토어 안에서도 지금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크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네. 평가들이 많은, 그리고 앱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 밑에 어떤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가 뭐 진부하게 들리는 분들은 늘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 없는 분들은 아마 늘 당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 관리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네. 이런 방송에도 관심 없고 그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킹 당하는 거죠. 방송 열심히 들어야지 되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도둑을 맞았다, 이러면은 물건을 되찾을 수는 있잖아요. 네. 예, 범인을 잡아서. 근데 이거 범인을 잡아도 내 정보가 어디까지 새나가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고 이걸 네. 걷어들일 수 없다는 게 가장 두려운 점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이런 해킹 당했을 경우에 피해가 어디까지인 거는 이제 당해봐야 당사자가 아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도 이게 실제로 이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한 건지, 네. 이렇게 유출돼서 한 건지 그걸 또 법정에서 밝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킹 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보상받을 때까지는 대단히
긴 시간이나 네. 노력이 들어갈 거니까 가능한 어떤 그런 해킹 안 당하고 자기 보안을 유의하고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난파선에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바다에 빠진 상황인데 네. 상어가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 손으로 당하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한국 보안의 현실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조심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큰 피해는 안 당해가지고 뭐 글쎄요. 안 당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IT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어떤 산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네. 특히나 더 이런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생활의 편리함도 주지만은 반대로 또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게 IT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예, 다들 개인적으로도 일단 조심을 해야겠고 대책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